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겉으로는 정말 한없이 순진해 보이지만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날카롭고 예리했던 생존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화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쫑알거리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해설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요. 그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 그러니까 직접 말하지 않고도 기가 막히게 할 말을 다 해버리는 인류의 엄청난 스토리텔링 기술에 완전히 놀라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인간은 도대체 왜 굳이 동물 이야기를 사용할까요? 왜 사자나 여우, 당나귀 같은 동물들을 굳이 데려와서 복잡한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를 대신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냥 애들 재미있으라고? 에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분석하고 있는 우화의 심리적인 미스터리를 싹 걷어내고 보면요. 이게 결코 아이들 꿀점 재우려는 순진한 동화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자료에서 보여주는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권력의 역학관계는 아주 심플합니다. 힘을 꽉 쥐고 있는 사자는 빙빙 돌려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해! 하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힘이 없는 여우는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내 뜻을 조금이라도 전달하려면 아주 교묘한 은유와 상징을 발명해내야만 하는 거죠. 권력자는 직설로 억누르지만 약자는 우회하는 화법, 이른바 돌려치기를 통해서 기어코 생존과 소통의 길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억압적인 권력이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때 짠하고 등장하는 인류 최고의 우회로인 거죠. 대놓고 말하는 게 금지될수록 사람들은 기가 막힌 비유들을 만들어냅니다. 동물이나 사물의 가면을 싹 쓰고 인간의 그 추악한 욕망, 위선, 그리고 권력의 폭력을 아주 찰지게 꼬집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직접 말할 수 없는 캄캄한 시대가 될수록 상징은 무한히 정교해지고 오히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험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흐름을 타고 1907년 번역의 붐이 일었던 식민지 조선 시대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가보겠습니다. 이 문화적 현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까요? 원래 조선은 예전부터 꽃이나 사물을 의인화해서 현실을 꼬집는 문학적 전통이 꽤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의 압박이 심해지고 수막히는 검열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은 직접 말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더 절박하게 업그레이드해야만 했죠. 바로 그 타이밍인 1907년에 서양의 이솝우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대중문화랑 찰떡같이 결합하더니 아주 날카로운 대량풍자의 무기로 빵 터지게 된 겁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의식을 확 깨우는 도구가 된 거죠. 당시에 이 이솝우화는 그냥 서점 매대에 덩그러니 놓인 게 아니었어요. 교과서나 독본 같은 걸 통해서 아주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 우리 아이들 글자 좀 배워볼까? 하는 기초교육 같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빅픽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근대 시민을 길러내는 거였죠. 짧고 재밌는 동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스스로 짱구를 굴려 판단할 줄 아는 시민적 감수성을 빡세게 훈련시킨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당시 독자들의 클래스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선의 독자들은 교과서에 실린 우화를 보면서 그냥 아하, 사자가 나쁘구나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행간의 의미를 기가 막히게 캐치해냈죠. 표면적으로는 그냥 착하게 살자는 교훈 같지만 독자들은 그 속에서 탐욕스러운 강자, 억압적인 식민 권력, 그리고 썩어빠진 사회 부조리를 쫙쫙 읽어냈습니다. 아주 순진에 빠진 교육용 텍스트가 독자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맹렬한 사회 비판 텍스트로 탈바꿈해버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신문 만평과 패러디가 쏟아지던 1920년대, 30년대 은파리의 풍자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20년대 풍자의 중심에는 은팔이라는 필명을 쓴 방정환 선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동문학가로만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풍자가였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필 팔이었을까요? 아니 그 똑똑한 지식인이 폼나는 사자나 독수리 싹 다 놔두고 왜 세상에서 제일 성가시고 보잘것없는 벌레를 자기 필명으로 썼을까요? 그것도 어딘가에 착 숨어있는 은팔이요. 혹시 감이 좀 오시나요? 그 천재적인 이유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녹아 있습니다. 더러운 곳을 맴돌며 사회의 썩은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다.
파리는 너무 작고 하찮아서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막 왱왱 맴돌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의 철퇴를 쑥쑥 피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사회에 가장 썩어 빠진 곳, 부패한 냄새는 그 누구보다 귀신같이 먼저 맡아냅니다. 그러니까 작고 하찮다는 것 자체가 위선을 다 까발리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완벽한 위장복이었던 겁니다.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이 은파리의 타겟들을 보면 더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무슨 숲속에 사는 호랑이나 늑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시 군중들의 그 얄팍한 속물 근성, 자극적인 것만 쫓는 황색 언론, 소비에 푹 빠진 사람들, 겉모습만 잔뜩 든 지식인들까지 1920년대 근대 도시가 앓고 있던 아주 복잡하고 어른스러운 사회 문제들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때렸습니다. 겉모습만 동물이 아닐 뿐이지 그 작동 방식은 이솝 우화를 그대로 가져온 완벽한 근대 도시 버전의 우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 우화라는 장르는요, 식민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거대한 트로이의 목마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랑말랑하고 귀여운 아동문학인 척하면서 사회 속으로 쓱 침투하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아이들과 독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팍팍 길러주거든요. 그게 곧 시민적 감수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은 억압적인 권력에게 가장 뼈아픈 위협이 됩니다. 통치자들 입장에선 총칼보다 이런 우화가 100배, 1000배는 더 무서웠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오늘날 풍자는 어떻게 진화했는지 현대 세계의 우화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전 역사 속으로 딥다이브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볼까요?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다고 해서 직접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 우화의 시대가 끝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1920년대 사람들이 은파리의 글이나 이솝 우화를 보면서 억압된 현실을 비틀고 웃었던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인터넷 밈을 공유하고 익명 패러디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고 뼈 때리는 블랙 코미디에 열광합니다. 주인공이 동물이 아닐 뿐이지 눈치 안 보고 권력과 위선을 기가 막히게 조롱하는 현대판 우화를 우리는 매일매일 숨쉬듯이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마지막은 이런 묵직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권력이 언어를 감시하는 한 우화는 살아남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하루 무심코 단톡방에 공유했던 웃긴 밈 한 장, 짧은 패러디 영상 하나가 그냥 시간 때우기용 농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억압에 맞서 언어를 지키려 했던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 갈고 닦아온 가장 세련되고 날카로운 생존 전술의 연장선일 겁니다. 오늘 이 해설을 들으신 여러분, 다음번에 무언가 빵 터지는 풍자자를 보게 되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을 피해서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